정치오늘 시작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이 이제 당론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론화 가는 겁니까? 일단 진성준 의원이 상황에 따라서 당론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열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특검법 발의 자체가 좀 어제 오늘의 일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실과 또 김건희 여사를 두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그 의혹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사적 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관계가 있었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걸려 있는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미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국민적인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세 갈래의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라 이런 요구인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조사권 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제 두 가지, 그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국정조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 특검법 자체가 뭐 당론이 되든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 특검법이 통과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미 여당에게 양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발의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세 관례의 그 대응책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5기 특검이다. 그리고 또 대선 패배에 대한 복수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이 물론 대선 때 불거졌고 그것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수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뭔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될 것을 미리부터 어떤 의혹 나온 수준까지 이렇게 다 묶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이 발상이 과연 어디서 그럼 비롯된 것이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국민들께 아무리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앙금에 따른 작용이 아니냐, 불복 아니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검은 수사가 끝난 후에 미진하면 그때 하는 것이 관례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사실 특검이라는 것이 그동안 항상 수사가 끝난 후에만 진행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수사가 끝나고 나서 미비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제 야당의 주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특히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경력에 관한 수사들이 좀 미비하고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특검을 도입해서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상설특검법이나 이런 데 보면 국회가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거기에서 요건으로 수사가 끝난 후에 미비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지금 이 특검법 발의로 당장 특검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정치 공세로 볼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비리 혐의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좀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딸, 또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이제 문재인 특검법 이러면서 이제 역공을 폈단 말이죠. 사실 전혀 별개의 것을 연계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께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좀 연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또 그대로 따로 볼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전 정권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완전 별개의 사안인 것인데, 그것을 연계를 해서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는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그럼 특검법이든 뭐든 간에 다 드러내서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결과를 가져와야 국민적 의소가 해소돼야
그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못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검찰관 임명 안 하고 5년 그냥 넘어갔고 김정숙 여사나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특검법까지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것이 물론 의혹 해소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볼 수 있는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대선은 끝났고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신 분을 향해서 의혹 제기하고 공격하는 것까지는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까지 끌어들여서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는 이 발상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봅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가 이제 그 5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사실 5일 뒤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란 말이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결과와 관계없이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은 뭐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왜 이 시점에 그럼 소환 조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되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행위에 대한 기소는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9월 8일까지는 기소가 돼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사 막바지에 결국 소환 조사가 이 시점에 있는 거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 시점에 벌어지는 것뿐이지 이것을 일부러 그랬다는 그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사실상 이번 의혹에 대한 이번 그 사건 수사에 대한 물타기다 이렇게도 얘기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워낙에 좀 뜬금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이렇게 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고 싶지 않고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안이고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서로 상대를 했었던 그런 후보자들의 부인에 관련된 일이 갑자기 동시에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해석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지금 당론으로 추진하는지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검법 이거에 관해서는 좀 재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전당대회가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뭐 사법 리스크가 전당대회 판세를 흔들기에는 좀 뭐 역부족이다 이런 사실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사실 여권으로부터는 정치 공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예상되는 그 정치 공세가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부분은 좀 관리 가능한 리스크다라고 판단들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이라는 것이 예상 가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불이타라고 하잖아요. 불이타적인 공격이 있을 때 사실 뼈아픈 공격인 것인데 사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수사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보도가 많이 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뭐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여권으로부터 나올 정치적인 공세라든지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라는 그 측면에서 나오는 공격들이 좀 예견 가능한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 내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리스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이 이제 지금 부인에 대한 거긴 합니다만 이재명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그 당원 80조죠. 당원 80조 뭐 사망에 사실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좀 배제시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공격 요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사실 뭐 당원 80조 사망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당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뭐 또 찬성하시는 분들, 개정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갈등 국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나름의 비대위 절충 안으로 지금 좀 모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외를 인정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본다면 그 직무가 정지된 것을 풀어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당원에 따라서 만약에 그 뭐 이재명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있는 어떤 당직자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탄압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구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한 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다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신임 지도부가 들어와서 이 당원을 운영해가고 해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판단할 때는 사실 뭐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이 당원 80조 1항 3항 관련한 얘기를 전당대회에서 이게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어떤 의혹, 수사 이런 것들이 그게 왜 정치 보복이냐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아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아예 그냥 선을 긋고 하는구나. 원래 어떤 혐의가 굉장히 고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게 맞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끔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왜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는가부터 시작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이건 실패한 당원 개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선거가 이제 총선이고 총선은 뭐 당내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나가느냐가 사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야 모두 다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절대자, 뭐 신군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예, 많이 넘은 걸로 보입니다. 이 다른 것보다도 뭐 절대자, 신군부 이 얘기는 뭐 누가 연상되는지는 뭐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네. 없을 텐데 이제는 이제 공격 대상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에서 윤 대통령으로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참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한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권에서 뭐 대통령이 됐든 누구든 품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필 탄원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공개되는 과정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요. 이거를 일부러 공개해서 셀프 격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 노리는 게 뭔가 좀 의아해요. 본인이 이 표현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본인의 어떤 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직접 자필로 탄원서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 표현과 본인이 가진 어떤 정치 인식 같은 것이 너무 선을 넘어서 제가 뭐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제 탄원서에 보면은 그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경우에 그 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뭐 특사를 중지하고 뭐 이런 걸 제안했다 이렇게 좀 폭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탄원서를 읽어봤는데요.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뭐 대통령 특사 중지안 여기까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경찰 수사 부분을 네. 정리해주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절대자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경찰 수사를 정리해준다는 것은 사실 가벼운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마치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고 좀 사실 두려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경찰의 수사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성선한 의혹이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 결과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신데요. 그 수사를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일지를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것을 탄원서에 자필로 꼭꼭 눌러서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을 때는 재판부가 물론 그 탄원서를 유출할 리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그걸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 기록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과 그 국민의힘 변호인들이 다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변호인들이 그걸 읽으면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나간 얘기들 또 선을 넘는 얘기들 위험한 얘기를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할 텐데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이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도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경찰 조사 부분은 저도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게 만약에 이게 그냥 구두로만 오간 얘기고 이렇다면은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녹음 파일을 갖고 있더니 어떤 뭔가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워낙에 증거 체증에 철저하신 분이라 그러니까요.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뭐 저희도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앞서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 말 중에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자라면 이런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저희는 봐야 된다고 보고 이 여러 가지 이 탄원서 관련한 이 얘기들이 이 쓰인 단어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폭로가 있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찬가지일 텐데 법적인 판단까지 구하는 이 정체 사법화 경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뭐 이번 주에는 또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무래도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또 계속된 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실은 계속 지금까지는 무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하는 대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법부 판단까지 넘어간 마당에 대통령실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반응을 하고 싶어도 그걸 또 일일이 반응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의 성정상 또 여러 가지 또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네. 또 발언들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대응을 뭐 이 정도 그냥 안 하고 그냥 국정에 매진한다 이런 자세를 견제하는 것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감사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리고 백신 수급 관리를 하반기 감사 대상에 이제 추가를 확정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먼지털이식 감사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원이라고 하면 직무의 중립성, 독립성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감사원이 감사하는 대상들은 지나치게 전 정부에 특히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돼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입니다. 사실 탈원전이라든지 백신 수급 관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그 부분을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관 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또 집어넣었더라고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네. 또 공수처를 감사한다는 것 자체도 전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감사원은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정권에 대한 특히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감사원이라는 데가 중립성, 뭐 독립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전임 정부라든지 뭐 현 정부라든지 상관없이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는 봐야 되는 것이 또 책무이기는 또 하겠습니다만 또 정권 초이기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전 정권 것만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정권이 바뀌면 아마 야당이 된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지적하시는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이 백신 관련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먼저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 그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예. 백신이 필요 없다는 말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러면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는 과정이 지체된 거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김호란 기획관 또는 뭐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런 어떤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의혹이 이 감사원에 의한 감사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의견 동의하던데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이 감사원의 또 지나친 감사가 좀 문제되는 부분은 자꾸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과 관련된 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금 현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앞으로의 이제 본인의 보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뭔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 정권이 바뀌면 나도 또 감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과 관련
관련된 것을 이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위축되게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접시를 깨라. 정권이 새로 출범을 하면 늘 하는 말입니다만 그게 정말 힘든 현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